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한때 부아디스와프 호시니아 카미슈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이 한국의 계엄령 후폭풍을 주시하겠다고 밝혀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자칫 한국산 무기 도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 파트너입니다. 2022년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K9 212문과 다연장 로켓 천무 218대 기본 계약을 맺었고 1차와 2차 실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대로템과도 2022년 K2 전차 1000대 공급에 대해 합의한 후 1차로 180대를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2차 계약이 지연되면서 여러가지 추측과 설이 나돌았는데요. 부아디스와프 부총리가 최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한국의 정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울 주재 폴란드 대사관, 폴란드 주재 한국 대사관과 긴밀히 연락하고 있다며 민감하게 반응해 더욱더 우려를 낳았습니다. 단 몇 시간이었지만 한국에 갑자기 내려졌다가 해제된 비상계엄 사태가 혹시라도 거의 다 되어가던 방산 계약에 자칫 영향을 줄까 우려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현재 K2 전차 폴란드 수출 계약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폴란드 무기청과 현대로템, 폴란드 국영 방위산업기업 PGG-SA는 K2 전차 820여 대에 대한 계약 최종 협상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업체 이행능력 평가 및 구매국의 구매의사 확정 단계를 지나 구체적인 계약 조항 협상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비상계엄 시행과 해제로 인한 일련의 정치적 불안이 계약 수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계를 지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로템은 2022년 7월 폴란드 국방부와 1000대의 K2 전차를 공급하기로 합의했고 현재까지 약 32억 4천만 달러 규모의 180대 수출 계약이 이행됐습니다. 2차 계약으로 K2 전차 820대 추가 구매 협상을 진행 중인데요. 일각에서는 한국의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방산 계약의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닌가 불안해했지만 방산 전문가들은 일정 단계 이상 진행된 방산 계약은 번복하기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구매의사 확정에 이르는 평가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구매 의사를 번복할 시 구매국 또한 신뢰도에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에니크 즈브로이니, 디펜스24 등 폴란드 현지 언론들 또한 한국의 계엄 실시 및 해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정치적 불안으로 계약 업체의 생산시설 등에 치명적인 영향을 입어 납품에 차질이 생길 수준이 아니라 보도한 바 있습니다. 현대로템 역시 K2 전차 2차 계약은 사업을 더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 있으며 정치적 불안과는 전혀 무관한 이슈들에 대한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방위사업청도 폴란드를 계속 방문하면서 정치적 불안이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금까지 K2 2차 계약에 대해 발목을 잡은 건 한국의 계엄이 아닌 현지 생산이었다는 것이 밝혀져 폴란드의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12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K2 전차 820여 대에 대한 2차 계약은 현지화 문제로 인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8월 폴란드 현지 언론사 르제초포스폴리타는 폴란드군의 K2 전차 2차 계약이 국방장관이 당초 언급했던 9월 초보다 지연될 것이라 보도에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계약 물량 중 일부를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하겠다는 국방장관의 바람과는 다르게 한국에서 생산될 것이라며 폴란드 내 생산 계획에 의문을 표했던 것인데요. 심지어 2차 계약에 필요한 실행자금도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무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로템과 폴란드 국영 방산 지주기업 PGG-SA와 최종 협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K2 전차 820대의 폴란드행은 폴란드 측의 현지화 요구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계엄 사태 여파로 인한 지연이라는 세간의 우려와 달리 800대 전량을 현지 생산하겠다는 폴란드의 요구가 계약 진행 정체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다만 세부적인 조정을 통해 계약은 구구 능선을 넘어섰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2차 계약분인 K2 현지화 버전인 K2PL 820대 중 320대는 직수출, 잔여 500대는 현지에서 생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잔여 500대는 반조립 상태로 폴란드로 수출돼 현지에서 조립하는 형태로 공급될 것으로 보이며 계약 금액이 약 40%가량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앞서 공급된 180대의 GP 버전과 달리 유럽 방위산업 전략의 2030년 무기조달 기준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K방산의 힘을 빌려 자국의 방위산업 역량을 강화하려 하는 폴란드의 속내가 결국 K2 전차 2차 계약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방산 블록화에 따라 올해 EU가 EDIS를 발표하며 현지 생산은 유럽 방산 수출을 위한 필수 코스가 됐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폴란드 K2 수출 2차 계약은 폴란드가 현지 생산을 앞세워 구매국의 방위산업에 필요한 기술 개발, 생산, 유지보수 역량을 키우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외부 변수를 제어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한국으로서는 기술 유출에 대한 위험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1차 계약 당시는 폴란드의 전력 공백이 우려되던 상황이었는데 2차 계약 상황은 달라졌고 협정 초기에 제시했던 조건들에 비해 한국에 불리해진 계약 조건들을 내걸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현대로템은 폴란드와 협상을 급하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시간을 끄는 것은 폴란드가 손해이고 자국 업체들 농간을 못 막는 폴란드 현 정부가 더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협상 초기에는 한국과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추가 협의를 서두르지 않는 기조로 전환했습니다. 이 같은 지연 이유를 언급하진 않았으나 폴란드는 은근히 이것이 가격 문제임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K2PL의 가격을 올린 것은 현지 업체들과 현지 매체들이 담합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도 폴란드 차관이 가격을 이유로 고의로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국산 자주포인 크랩도 자국 업체에 거짓말로 152대 도입 계약도 못하는 실정임에도 책임 전가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로템은 2024년 K2PL 공급 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12월 중순 현재 상황으로는 2025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으며 2026년부터 2차 계약 물량도 협상 지연으로 언제인지 알 수가 없게 됐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현대로템이 가격을 올리는 현지 업체를 배제하고 직도입을 제한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K2PL 가격은 폴란드 요구 상황을 반영해서 가격이 상승한 것이고 폴란드 업체들이 이익을 위해 대폭 올린 것으로 폴란드는 가격이 중요하면 K2PL 전차가 아닌 기존 K2GF로 구매하는 것도 합리적인 대안일 것입니다. 솔직히 러시아의 위협으로 인해 급한 건 폴란드이지 한국이 아닙니다. 현대로템은 최저 가격으로 고객에게 안내했다는 입장입니다. 폴란드가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반응하고 있는 사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 4문을 노르웨이로 더 보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2017년 노르웨이 국방부와 K9 24문, K10 6대 등 약 2,433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으며 2022년 K9 4문과 K10 8대에 대한 추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를 이행한 것입니다. 노르웨이로 수출 중인 K9은 현지에서 우수한 성능을 입증하며 노르웨이군 현대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에서도 K9 바지라 자주포 100문에 대한 추가 도입 예산이 전격 승인됐습니다. 인도 내각안보위원회는 K9 자주포 바지라 100문과 수호이 30 BAMKI 전투기 12대 도입을 위한 2천억 루피 약 3조 3,84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인도군은 중국과의 국경 분쟁 지역인 라다크에 중국 제압용으로 K9 바지라를 추가 배치할 계획인데요. K9 바지라는 K9 자주포의 인도 수출형 무기로 무게가 50톤에 달하며 50km 이상까지 포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인도 기업 라센 앤토브로는 지난 2017년 하나디펜스와 손잡고 인도 정부와 K9 자주포 100문에 대한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인도군은 운용 중인 K9 바지라의 성능에 만족감을 나타내며 기존 조달 과정으로 재주문을 요청했는데요. 이번 추가 주문은 한국 방산기업의 빠른 납기와 효과적인 기술 이전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로 해석됩니다. K9 바지라는 인도 구자라트주의 L&T 생산시설에서 제조될 예정이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L&T의 공동개발로 인도 육군의 감독하에 1년의 테스트를 거쳐 기술 이전을 기반으로 생산됩니다. 그런데 이번 추가 주문은 인도가 내각안보위원회를 연 지 한 달 만에 전격적으로 결정된 것이라 인도가 하나디펜스의 K9 자주포를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안건은 인도 내각안보위원회 의제로 올라와 있었지만 인도 연방 하원 선거로 인해 승인이 미뤄진 상태였는데 선거가 끝나자 내각안보위원회가 열리고 전격적으로 승인 결정이 난 것이었습니다. K9 자주포는 없어서 못 파는 무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내년 상반기에는 루마니아의 유럽 내 첫 현지 생산 공장 건설을 위한 첫 삽을 뜹니다. 한화는 K9 자주포는 물론 보병 전투장갑차 레드백 생산 가능성도 열어두고 신규 수주 확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요. 내년 현대로템이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에서 K2 전차 수주가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루마니아가 K2 전차를 미국 에이브람스 전차보다 더 많이 도입할 것이란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구매 물량을 50대 정도로 추정했으나 루마니아의 전체 도입 규모를 고려할 때 이보다 많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그런데 이때 지난 5월에 있었던 K2 전차 루마니아 현지 테스트 장면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의 환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현대로템은 루마니아군과 정부 관계자를 초청해 실거리 사격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는데요. 넓디 넓은 루마니아 평원에 태극기와 루마니아기를 꽂은 K2 전차가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도 루마니아 하늘에서 본 K2 전차 연속 실사격 모습은 감탄사를 연발하게 만듭니다. 2km 멀리 떨어진 관역을 K2 전차는 백발백중 맞춰버립니다. K2 전차의 뛰어난 모습에 네티즌들은 이런 댓글을 올렸습니다. 시연이라기보다는 K2 전차 갈라쇼네요. 멋지다. 정말이지 가슴이 웅장해진다. K2 전차 흑표. 우와, 전차 한 대로 이런 퍼포먼스가 가능하다니 대박. 어떻게 쏘고 나서 저리 흔들림이 없을 수 있는 건지. 타국 전차, 특히 중국 전차 본 적 있는데 완전히 인사하던데. 이처럼 K2 전차가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 수출까지도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반면 중국이 자랑하는 최신형 전차는 자신들의 앞마당에서 손님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공개망신을 당해 화제가 됐습니다. 수출을 위한 테스트도 아니고 자국에서 개최한 에어쇼에서 시연을 벌이던 중에 대망신을 당한 것인데요. 중국 주력 전차 VT4에 대한 이야기,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중국이 수출용 전차로 만든 VT4 전차의 최신 개량형이 주하이 에어쇼 기동 시연 중에 고장으로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바로 일어선 것도 아니고 행사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VT4 전차는 시연 중 오르막길을 오르다가 그만 시동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영상을 촬영한 사람에 의하면 해당 전차는 시연회가 끝나는 시간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부에 타고 있었던 승무원들도 끝나는 시간까지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관람객들은 이번 사건이 러시아 탱크 바이애슬론에서 96식 전차가 보여준 구력을 떠올리게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서 보면 VT4 전차가 일반 자동차도 쉽게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언덕을 오르지 못하고 시동이 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뒤로 밀려버립니다. 전차들의 화력을 화끈하게 보여주는 시연이었는데 그것도 제일 중요한 주력 전차가 야트마한 언덕을 오르지 못하고 시동이 꺼져 뒤로 밀리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랬으니 승무원들이 부끄러워서 시연이 끝날 때까지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굴욕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탱크 바이애슬론에서 중국은 96B 전차를 가지고 참가하더니 달리던 중 전차에 보기륜이 빠지는 굴욕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중국제에 대해서 빨리 만들기는 하는데 마무리가 허술하다. 중국제는 역시 중국제다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중국의 VT4 전차는 현재 태국, 파키스탄, 나이지리아에 수출된 96식 전차의 개량형 모델입니다. 중국은 이 전차를 홍보하면서 이 전차가 성능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주하이 에어쇼에서 전차가 시연 중 그냥 주저물러 앉음으로써 신뢰성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질 듯합니다. 더구나 이 사건은 중국이 국제 무기시장에서 입지를 넓히려는 상황에서 중국 군사 수출품의 신뢰성에 커다란 타격을 주는 사건이며 사람들로 하여금 역시 중국제는 중국제다라는 말이 나오게끔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글로벌 방산업계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파키스탄은 중국의 VT4 전차를 더 도입하려다가 기존 수량만 도입하기로 선회했다는 후문입니다. 2021년 파키스탄에서 거행된 국경일 행사에서 파키스탄의 독립과 이슬람 공화국 선포를 기념해 치러진 행사가 차이나로 점철되자 파키스탄 국민들이 분노했던 것을 그새 잊은 모양입니다. 당시 파키스탄 국민들의 자긍심을 한껏 높여야 할 이 행사는 우성홍기와 메이드 인 차이나 무기체계들로 점철됐고 파키스탄은 그동안 알려졌던 것보다 더 많은 중국제 무기를 사들였다는 사실을 이번 열병식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내면서 안 그래도 1대1로 국가 경제를 거덜낸 파키스탄 정치권에게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던 것인데요. 그런 일을 겪고도 여전히 중국제 무기들을 구매하다니 아직 정신을 덜 차린 것 같습니다. 태국도 처음에는 중국제 전차를 100대 이상 대량 도입할 것처럼 하더니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지 지금은 다른 전차를 알아보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그중 하나가 한국의 K1 전차를 중고로 구입하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중국 영향력에 있던 다른 국가들도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나라는 페루입니다. 러시아, 중국의 뒤통수를 치고 한국으로 갈아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육군 주력 지상무기인 K2 전차와 차륜형 장갑차의 남미 수출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얼마 전 페루 리마에서 페루 육군 조병창과 K2 전차 및 차륜형 장갑차 등 지상무기에 대한 총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대로템은 지난 5월 페루 조병창이 발주한 차륜형 장갑차 공급 사업을 수주해 중남미 시장 최초 진출을 성공한 데 이어
이번 협약 체결로 K2 전차와 계열 전차, 차륜형 장갑차, 후속 물량 등 지상무기 체계 전반에 걸쳐 공급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페루의 K2 전차 도입이 확정되면 중남미 국가로서는 최초로 한국에 K2를 도입하는 나라가 됩니다. 페루가 한국으로부터 전차를 도입하기로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 페루의 주력 전차는 T-55입니다. T-55는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소련이 개발한 전차로 현대전장에서는 도저히 사용할 수 있는 무기체계가 아닙니다. T-55는 1000m만 떨어져도 명중률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실전에서 확인되기도 했는데요. 더구나 프랑스제 경전차 역시 1950년대에 개발되어 노후화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페루 육군에 있어 새로운 전차 도입은 발등이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페루는 중국이 1대1로 허브 역할을 위해 공을 들여왔던 곳이었습니다. 얼마 전 페루에서 중국이 13억 달러를 투자한 초대형 항구 찬카이항이 공식 개항했습니다. 중국은 찬카이 프로젝트를 출발점으로 삼아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를 잇는 새로운 해상, 육상 회랑을 페루와 함께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을 만큼 페루 찬카이항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찬카이항에 관해 1대1로 공동건설 핵심 프로젝트이자 남미 최초의 스마트 항구라고 보도했을 정도입니다. 리마에서 북쪽으로 약 8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찬카이항은 중국 항만 운영사인 포스코 시핑이 시설 지분 60%를 소유하고 운영도 담당합니다. 이렇게 중국이 공을 들여온 페루인데 페루가 중국제 전차를 도입하지 않고 한국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중국으로서는 큰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페루는 지금 방산 분야에서 한국과 전방위적인 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주력 지상무기인 K2 전차와 차륜형 장갑차의 페루 수출이 가시화되고 있는가 하면 해양방산에서는 잠수함을 공동 개발하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은 페루 국영 시마조선소와 잠수함 공동 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요. HD 현대중공업은 앞서 4월 시마조선소로부터 6,406억 원 규모의 함정 내척 현직원 조계약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HD현대가 함정 공동생산에 이어 잠수함 공동개발까지 맞는 것이 유력해지면서 중남미 해양방산 공략에 우위를 점했다는 평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항공방산에선 전투기 부품 공동생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페루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도입을 확정하면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페루 국영항공기업 세만이 KF-21 부품을 페루 현지에서 공동생산하는 MOU를 맺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현재 페루 공군의 KF-21과 다목적 전투기 FA-50을 패키지로 묶어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이제 전투기, 전차 등 주요 방산무기 교체가 시급한 페루를 남미의 생산기지로 거점화해 또 다른 남미 국가들에게 한국 방산을 알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페루가 현대로템의 K808 100호 차륜형 장갑차를 구매하겠다고 결정함에 따라 현대로템은 한국 방산의 남미 방산시장 진출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현대로템은 글로벌 종합상사 STX와 함께 지난달 28일 페루 육군 조병창과 차륜형 장갑차 30대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한화 약 800억 원 규모로 한국군의 핵심 기동전력인 K808이 처음으로 남미 지역에 수출된 사례라 더욱더 주목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난 11월 중순 페루는 한국과 흑표 K2 전차 도입에 대한 계약까지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엄청난 속도에 다들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페루의 흑표 전차가 도입된다면 이것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페루가 가장 먼저 서방제 현대화된 신형 전차를 도입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칠레 등 남미의 다른 나라들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페루가 현대로템의 K808 100호 차륜형 장갑차를 구매하겠다고 결정하기 전인 지난 5월 한국 기업 STX는 페루 육군 조병창과의 협력 속에서 차륜형 장갑차 공급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페루 리마에 지사를 설립하여 해군 경비함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어 이번 계약에서도 신뢰를 얻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차륜형 장갑차 K808은 우수한 기동성과 방호력을 갖춘 장갑차로 한국군에서 실제 운용하며 성능이 입증되었다는 점이 이번 계약 성사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거친 전장 환경에서도 최상위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술적 특징과 하부 방호력 강화 등은 페루 육군의 작전 환경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또한 현대로템이 페루 정부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페루에 마음에 들도록 차량을 개조한 것도 이번 수출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K808 차륜형 장갑차는 8개의 바퀴가 달린 보병 수송용 차량으로 한국 육군에서 운용하던 일명 60 트럭을 대체하는 제품입니다. 일단 K808에는 현대자동차의 덤프트럭 등 대형 차량에 사용되는 D6HA 엔진이 탑재됩니다.
남미의 지붕으로 불리는 페루의 특성을 감안해 험준한 산악지형에 알맞은 엔진을 택한 것인데요. K808의 8개 바퀴는 독립구동의 경사지 등반과 험노주파에 유리하고 40cm 높이의 장애물을 넘고 1.5m 깊이의 참호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수상주행이 가능한 워터제트가 장착돼 얕은 강을 손쉽게 도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기압 자동 조절 장치가 적용된 전술 타이어는 바퀴 피격 시에도 시속 48km 이상의 속도를 보장합니다. 기본 무장은 K6 기관총 또는 K4 고속유탄 발사기인데요. 페루 정부는 여기에 추가해 현대 위아에서 개발한 RCWS 탑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CWS는 사수가 방호 공간에서 외부에 설치된 기관총을 원격 운용해 교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신 기술입니다. 미국의 스트라이커 장갑차 정도에만 설치돼 있는데 피탄 보호는 물론 화생방 상황에서도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외부에 설치된 카메라는 최대 2.5km 떨어진 물체 50개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지난 11월 페루와 K2 전차 및 차륜형 장갑차 등 지상무기에 대한 수출 총괄협약을 체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대로템의 이 계약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난 5월 페루 조병창이 발주한 차륜형 장갑차 공급 사업을 수주해 중남미 시장 최초 진출을 성공한 데 이어 이 협약 체결로 K2 전차와 계열 전차, 차륜형 장갑차 등 지상무기 체계 전반에 걸쳐 한국이 페루에 K방산을 공급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군은 페루 육군 실사단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고속기동, 대테러 등 차륜형 장갑차 K808의 전술 운용 장면 등 구체적인 운용 사례를 시연해 강한 인상을 주었고, 이후 한국방위사업청은 페루 정부에 별도의 서한을 보내 K2 전차와 차륜형 장갑차 등 현대로템의 지상무기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페루가 한국으로부터 K808 장갑차에 이어 K2 흑표 전차까지 도입을 확정짓게 됩니다. 사실 페루는 튀르키예와 세르비아제 장갑차를 고려했다가 최종적으로 현대로템의 K808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튀르키예산 전차가 최종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튀르키예로서는 장갑차를 저렴하게 제한해 판매하면 알타이 전차를 판매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어 그동안 중남미 페루의 장갑차 세일즈 총력전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비싼 K808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만큼 페루가 지금 한국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려고 나섰다는 의미였습니다. 페루가 이처럼 파격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이웃나라인 칠레가 방위력 증강에 나서고 베네수엘라 역시 주변국에 공격적으로 나오자 하루빨리 육군 기갑부대를 현대화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구나 경쟁도 없이 한국의 흑표 K2 전차를 선택했다는 것은 현지 양산의 기술 이전까지 받을 수 있는 모델은 한국의 흑표가 유일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계약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차 양산이 시작되면 페루가 100대 이상의 전차를 주문했을 것이란 예상이 많은 만큼 현지에서 상황에 따라 K808 공장에서 현대로템의 도움을 받아 흑표 전차까지 함께 생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처음 예상보다 페루가 육군 기갑화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투입하게 되는 것인데요. 현대로템의 발빠른 움직임 역시 페루가 한국 방산을 신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9일이었습니다. K808 100호 장갑차가 페루 국군이 날 기념식에서 나타나 보는 이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방산 전문가들이 놀란 이유는 한국과 페루가 올해 5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으니까 불과 6개월 만에 한국이 페루에 K808 100호 장갑차 세대를 배송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폴란드에 이어 페루에도 역대급 총알 배송을 완료했다는 말이 됩니다. 이날 K808 100호 장갑차는 태극기와 페루 국기를 양쪽에 꼽고 위풍당당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실 페루는 러시아로부터 T90 전차를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서방제 전차보다 가격이 반값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어그러지고 말았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페루가 운용 중이던 미그-29와 수호이-25를 대체하기 위해 서방제 전투기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부터였습니다. 특히 후보 중에는 한국의 FA-50과 KF-21도 있었습니다. 페루는 미그-29와 수호이-25를 운용했지만 러시아는 전투기를 파는 데는 열성적이었지만 핵심 부품을 제때에 공급하는 데에는 미온적이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는 핵심 부품에 대한 공급 가격을 높여서 페루를 힘들게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가 개발한 전투기는 서방제의 2분의 1 혹은 3분의 1까지도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 번 도입하면 수십 년 이상 유지보수 관리를 러시아에 맡겨야 한다는 점입니다. 러시아는 전투기는 싸게 판매하고 나중에 운용유지 비용은 높여서 이익을 운용비에서 회수하는 구조를 보여왔습니다. 페루는 이러한 러시아의 행태에 열받아 했고 현재 페루의 미그기와 수호이-25 운용률은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기 판매 이후에도 누구보다 유지, 보수, 관리까지 잘하는 것으로 유명한 한국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페루 정부가 신형 전투기 도입을 위한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페루의 전투기 사업이 본격화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페루가 운용 중이던 미그-29의 대체기로서 한국의 FA-50과 KF-21을 주요 후보로 눈여겨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현재 페루가 운용 중인 미라지 2000 전투기 교체 사업과 러시아에서 도입한 미그-29를 대체하는 사업을 분리해서 시행할 예정인데, 이 중에 미그-29를 대체하는 사업에 한국의 FA-50과 KF-21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라지 2000은 부품 수급이 어려워 멀쩡한 전투기에서 부품을 빼 돌려막고 있을 정도로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소량만 생산된 미라지 2000이다 보니 미국의 F-16처럼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페루는 35억 달러 예산으로 전투기 및 예비 부품을 구입할 예정인데요. 대당 2천억 원 정도에서 24기를 구매할 예정이며, 미라지 2000의 대체기로는 프랑스의 라팔과 스웨덴의 그리펜 F-16 블록 70형이 주요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페루가 러시아 미그기의 대안으로 한국의 전투기를 고려하는 이유는 한국과 협력할 경우 페루 항공산업을 육성하는 데 유리할 뿐 아니라 기술 이전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미 FA-50의 경우에는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와 페루 업체가 FA-50 부품 관련 협력을 진행 중이라 더욱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습니다. 방산업계는 짧은 납기와 가격 대비 성능, 그리고 여기에 첨단 기술까지 갖춘 한국 전투기의 페루 수출이 확정되면 다른 중남미 국가에서도 추가 주문이 들어올 것이라 예상하고 있는데요. 흑표전차에 이어 FA-50, KF-21까지 페루가 다른 나라를 제치고 한국을 선택한다면 페루는 이제 중남미의 중요한 교두보가 될 한국을 대표하는 조선사들은 LNG선과 같은 특수선에서부터 항공모함과 군함 등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소문이 최근에는 중남미에까지 났고, 최근 한국은 남미 국가와 장갑차와 같은 육군 전력은 물론 군함을 계약하는 데에까지 이르러 한국 방산의 이름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중남미 하면 과거에는 비행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수십 시간을 날아가야 하는 지리적 제약 등으로 K방산에 대한 관심이 낮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곳곳에서 군비 증강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이제 중남미에서도 K방산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특히 한국은 태평양과 접하고 있는 페루에서 장갑차와 군함 납품 계약을 수주하고, 지난 3월에는 한국 조선사가 중남미 시장을 뚫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주인공은 HD 현대중공업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은 페루에서 함정 내척을 6,250억 원에 수주하며 중남미 함정시장 진출을 본격화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페루 국영 시마조선소로부터 3,400톤급 호위함 한 척, 2,200톤급 원해 경비함 한 척 및 1,500톤급 상륙함 2척 등 총 6,250억 원 규모 함정 내척에 대한 현지 건조 공동생산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수주는 전체 금액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 국가와 경쟁이 펼쳐졌고, 여기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데에 의미가 큽니다. 남미 지역은 노후 함정이 많아 최신 함정 교체 수요가 꾸준히 있기 때문에 향후 다른 국가로 수출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함뿐만 아니라 한국의 조선사들도 LNG선을 수주하는 등 조선업은 대호황입니다. 또한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가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LNG선 수주가 유력한 HD현대사모와 삼성중공업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토탈에너지는 모잠비크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HD현대사모의 9척, 삼성중공업의 8척 등 총 17척의 LNG선을 발주할 계획이며 총 계약 규모는 6조 원에 이릅니다. 지난 9일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의 미쓰이엔코의 최고 경영자는 모잠비크 정부와 협력해 200억 달러 규모의 액화 천연가스 프로젝트 건설 재개 계획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는 지난 2010년 모잠비크 북부 카보델가도 해안에서 막대한 양의 천연가스가 발견되면서 시작됐으나 그동안 정치적 불안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 다시 추진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더 엄청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도에서 최소 1,000척 수주가 가능한 역대급 메가 해양 프로젝트가 시작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현대중공업, 삼성, 하나오션 등 국내 빅3 조선사들의 움직임이 재빨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 항만해운수로부 대표단이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경영진과 잇따라 회동해 세계의 이목이 한국 조선사에 집중됐습니다. 지난 5일 인도 이코노믹 타임즈 인프라 등 외신에 따르면 GTK 라마찬드란 인도 항만해운수로부 차관이 지난달 말과 이달 초 한국을 연이어 방문해
하나오션 거제조선소에 이어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를 둘러보고 한국의 선박 건조 역량을 확인한 뒤 기술 협력과 투자를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표단에는 쉬리 알락슈만한 항만해 운수로부 차관보와 인도 코친조선소 최고 경영자 그리고 인도 국영선사 SCI 회장 등이 동행해 협상이 포괄적으로 진행 중임을 시사했습니다. 인도는 최근 천척의 새로운 배 건조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선 강국인 한국과 기술 이전부터 금융 지원까지 이르는 모든 협력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내년 월 인도 항만해 운수로 부장관이 직접 방한해 조선 3사와 협력 방안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도는 세계에서 16번째로 큰 해양국가 해상무역은 인도의 전체 무역에서 물량 기준 95%, 금액 기준 70%를 차지합니다. 해상무역의 중요성은 크지만 해외 의존도가 큽니다. 인도 정부는 최소 10년 동안 천척이 선대를 확보한다는 계획인데요. 2047년까지 외국 선사의 운임 비용을 3분의 1로 줄인다는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인도는 유조선과 가스 운반선, 컨테이너선, 건화물선 등 약 1,500척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추가로 천척 확보를 추진하며 대규모 발주가 예상되지만 문제는 인도조선소들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인도조선소들은 주로 중소형 선박을 건조하며 초대형 원유 운반선과 케이프 사이즈 벌크선, 수에즈막스 유조선, 대형 초대형 컨테이너선 건조 경험이 없습니다. 액화 천연가스, 액화 석유가스 운반선 같은 특수 선박 기술은 더더욱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도는 자국 조선소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세계 조선 시장에서 1% 미만에 그치는 점유율을 높여 2030년까지 상위 10위, 2047년까지 5위권에 든다는 계획인데요. 항만해 운수로부는 10년간 보조금 지급과 해양 클러스터 세계 설립 등 주요 정책에 승인을 요청했고 자체적인 노력에 더해 한국과 같은 조선 강국과 협력을 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박 건조, 유지 보수 클러스터를 설립하고자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투자 기술 이전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하나오션은 지난 7월 4일 항만해 운수로부 주재회의에 참석했고 지난 10월에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인도를 방문해 해운, 조선 분야 협력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밀도 있는 협상을 바탕으로 양국은 특수선박 건조기술 이전부터 조선소 스마트, 디지털화 지원, 교육 제공 등 다양한 협력을 구상 중인데요.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인도 조선소 인프라 개발에 대출을 지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3월 인도 항만해 운수로 부장관의 방안으로 세부 협력을 협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한국 조선사들은 인도 시장에 노크해왔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HD현대,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모두 인도 국영가스 회사 게일이 발주하는 1조 원 규모의 LNG 운반선 9척 건조 입찰에 참여했지만 사업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계에서 한국 조선만큼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회사들은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인도뿐 아니라 트럼프 인수위조차 한국에 손을 내밀 전망입니다. 최근 미국과 캐나다의 쇄빙선 협력에 균열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캐나다 조선업의 우려를 나타냈고 이러한 조짐은 한국 조선사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트럼프 인수위의 로버트 윌키 국방부 인수팀장은 캐나다는 더 이상 해양 3강이 아니며 그들이 조선업은 무너졌다는 파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에서는 10개의 조선소가 가동 중일 것이다. 한국과 일본이 조선소에서 해군 함정을 수리하고 건조하는 것이 중국 위협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올해 7월 캐나다, 핀란드와 쇄빙선 협력 노력 협정을 맺고 쇄빙선 건조에 협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극지 쇄빙선 생산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동맹국들이 미국, 핀란드 또는 캐나다 조선소에서 생산한 쇄빙선을 구매하도록 촉진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는 극지방을 두고 맞서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응하는 차원이며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조선소가 경쟁력을 잃었고 한국 조선소의 도움 없이는 극지 쇄빙선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미 한국 조선업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높은 상황입니다. 미국 해군성 장관은 올 초 HD현대중공업 울산본사와 하나오션 거제사업장을 잇따라 방문해 한국의 함정건조 역량을 살펴보기도 했고 한국은 쇄빙선 사업 실적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영조선소인 즈베즈다는 지난 2019년 11월 삼성중공업에 5척의 쇄빙 LNG선을 발주했으며 하나오션도 야말 프로젝트에서 LNG선 16척 건조를 위한 선표 예약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인도는 물론 미국조차 한국 조선사가 없으면 배를 만들고 유지보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지금 한국 조선사들도 물들어올 때 노저어야 한다며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